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스토리는요, 라스베가스 대형 호텔에서 발생된 그 오염된 물 공급으로 인한 환자 발생 소식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대형 호텔, 다 한 번씩 가보셨죠? 또는 가보고 싶으시죠? 네, 비싼 호텔이잖아요. 그 윈 라스베가스 호텔. 거기에서 투숙객들 사이에서 이 중증 폐질환인 레지오넬라 병 이 환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발생한 일은 아닌데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가 발생해 조사를 해보니까 몇 달 전에 그런 오염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네바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호텔에 머물렀던 투숙객 2명이 레지오넬라 병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는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9월에 투숙했던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올해 2월 2달 전에 투숙했던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사례 이후에 확인이 된 이후에 윈 호텔 내 환경 검사를 일제히 실시했고 그래서 결국 찾아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뭘 찾아냈느냐? 일부 그 물 샘플에서 레지오넬라 균 박테리아 균이 검출됐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하루에 막 500불, 600불씩 하는, 물론 더 비쌀 땐 더 비싸지만 평상시에도 그렇게 막 5, 600불씩 하고 뭐 무슨 행사 있고 이벤트 있으면 뭐 천불이 천불하잖아요. 그 윈 호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물이 오염된 물이 나왔고 그걸 뭐 마셨던 아니면 굳이 마시지 않았어도 양치질 같은 거 할 때 그 물로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대충 뱉고 그러다 보면 입안에 남아있던 물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오염돼서 감염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싼 호텔,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물론 싼 호텔이라고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배신감이랄까, 충격이랄까, 이건 뭐 당연히 더 크죠. 자, 이에 따라서 이 윈 호텔 측은 즉각적으로 전체 급수 시스템에 대한 정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죠. 뭐 일단 지금은 외양간을 고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피해는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제 두 환자 모두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다행히 회복됐다라는 말, 이건 정말 다행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요, 레지오넬라 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지오넬라 병은 그 레지오넬라라는 이름의 그 박테리아, 그 균에 오염된 물을 먹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제 몸 안에 들어가게 돼서 발생하게 되는 중증 폐렴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그 사망률, 그러니까 치사율이 얼마나 되느냐, 한 10% 정도 됩니다. 이건 뭐 10%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이 균은 그 호텔 배관 시스템이나 냉각탑 등 그쪽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냉각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뜻해지고 어쩔 땐 더워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습하잖아요. 24시간 내내. 그래서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라서 관리를 가뜩이나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져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지오넬라 병의 증상은 노출 한 이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을 마셨거나 뭐 물이 어떻게 뭐 몸 안으로 들어갔거나 그래서 이제 균이 몸에 들어갔을 때 그로부터 한 이틀 뒤 빠르면 에서 늦으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게 이제 발병을 합니다. 기침, 호흡 곤란, 그리고 뭐 발열, 근육통, 심한 두통 등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약간 무슨 감기 비슷하기도 하고 무슨 몸살 걸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감기나 몸살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감기나 몸살을 오염이 감염이 될 만한, 그건 이제 바이러스고 이건 박테리아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행동 반경에 뭐가 있었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켓을 어저께 갔었나? 뭐 그저께 교회 갔다 왔나? 예를 들어서 또 무슨 큰 행사에 뭐 파머스 마켓 거기 내가 좀 오래 돌아다녔나? 뭐 요런 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지난주에 또는 지지난주에 내가 베가스 갔다 왔네. 또는 뭐 어디 휴양지 가서 내가 호텔에 갔다 왔네.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금방 나으면 괜찮은데 이제 병원에 혹시 갈 일도 있거든요. 의사한테 그 모든 얘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전문가로서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빨리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환자가 생각해 보니까 라스베가스 갔다 온 걸 알아서 해봤더니 공통점이 윈 호텔에 묵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윈 호텔을 베가스 보건당국이 싹 뒤진 거죠. 그랬더니 뭐 파이프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원인이 뭐가 됐든 그 물에서 오염이 된 걸 찾은 겁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걸 찾았으니
자, 그래서 여하튼 이 두 명도 회복은 했는데 이 레지오넬라 병,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노약자라든지 특히 이제 뭐 시니어, 또 어린아이들 또는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기능이 약한 사람들 또는 만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과거에 오랫동안 흡연을 했거나 최근에 아직까지도 계속 흡연하신 이런 분들 뭐 폐질환 또는 기관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고위험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지오넬라 병과 관련해서 이런 고위험군에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레지오넬라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급성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라스베가스 윈 호텔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윈 호텔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비싼 호텔이든 아니든 웬만하면 이제 호텔 같은 데 가시게 되면 뭐 장기 투숙이라면 모를까 가능하면 병물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병물은 병물대로 그 안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뭐 불안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매일 병물 마실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2박 3일, 3박 4일 정도 이제 호텔에 묵으실 거라면 가능한 한 이 병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뭐 양치질 정도야 뭐 호텔 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마시는 물은 반드시 가져간 물로 병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혹시 어디 갔다 오실 분 계실지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만간 미국에서 이 UFO 관련 정보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UFO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조만간 다수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백악관으로 유일 달 탐사선 있죠. 그 아르테미스2 그 갔다 온 그 우주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뭐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고 이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만간 나도 대통령으로서 UFO에 관련된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 그 자료를 좀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한 많이 UFO 관련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얘기가 뉴스가 이제 어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또 그런 말도 해요. 이제 뭐 엔타이 트럼프 되시는 분들이겠죠. 정치적으로 UFO 파일 공개할 게 아니라 앱스타인 파일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그거 덮으려고 이 파일 덮으려고 이 파일 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뭐 UFO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그 UFO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알고 싶어 한다 라면서 우주선 조종사들 여러 사람과 나는 그 인터뷰도 했고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믿지 못할 것을 우리는 봤다 이런 말을 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약간 살짝 겁도 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거를 우주인들은 보고 왔다는데 그게 뭘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만간 첫 공개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현상이 무엇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UFO와 관련된 뭐 공개된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면 안 됩니다. 미리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UFO라는 게 뭐예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이잖아요. 그 UFO. 그래서 뭔가 날아다니는 거와 관련돼서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용어가 UFO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Flying Object이 아니라 그냥 뭐든지 미확인 물체, 그냥 Unidentified Object, 그냥 미확인 물체도 사람들은 다 UFO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꼭 날아다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는 미확인 현상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다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flying object, 날아다니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관련된 거를 공개한다기보다는 미확인 어떤 현상,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주에서만 볼 수 있는 미확인 현상, 뭐 혹시 이런 거 공개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일단 뭐 기다려는 보겠는데. 한편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 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죠. 지난 2월에 얘기했습니다. 외계인이 나는 실제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그랬는데 그 팟캐스트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 기밀이거든요. 외계인이 있던
없던 확답을 하는 건 국가 기밀인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막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주는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 생각을 그저 얘기했을 뿐이지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진짜 외계인이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 정도 되면 그런 걸 확실한 기밀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한국도 그러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취임하기 직전에 일정 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 될 분한테 오리엔테이션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가 왜 전에 한국에서도 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은 입학식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당신 너희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앞으로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뭐 꼭 굳이 오리엔테이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겁니다. 탑 시크릿 국가 기밀에 대한 브리핑을 해줍니다. 대통령으로서 알아야죠. 예. 꼭 대통령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국가 기밀을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서하기 전에 그 국가 기밀은 내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한 플러스 대통령의 퇴임한 후에도 끝까지 이 국가 기밀은 내가 지키겠다는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기밀, 국민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은 탑 시크릿 국가 기밀을 대통령한테 다 정보 공개를 해주면서 브리핑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외계인이 있다라고 미국에서 판단하고 있다면 대통령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 기밀이 브리핑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막 이렇게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비록 퇴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막 비판했어요. 아무리 퇴임했지만 퇴임한 후에도 국가 기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어제는 UFO와 관련된 내용을 내가 조만간 공개하겠다 막 그렇습니다. 그럼 오바마가 말한 그건 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겠다는 이건 뭐지? 네, 그 약간 혼란스럽죠. 네, 뭐 오바마가 얘기하면 불륜이고 트럼프가 얘기하면 로맨스인가요? 네로 남불 뭐 그건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어느 정도 선까지 UFO와 관련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살짝 관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UFO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저도 워낙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 눌러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란 국민들의 참상을 알게 되면 이번 이란 전쟁의 좀 끝을 결론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란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안쓰럽다, 불쌍하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 논쟁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단 그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중동 전쟁이 2달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였던 그 이란 서민층의 생활고가 지금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그 가솔린값 급등 등 미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저도 가스 넣을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이 겪는 이런 어떤 그 어려움에 비해서 이란 그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란 현지 언론의 발표를 좀 종합해보면 이란 정부는 일단 지난 20일 얼마 안 됐어요. 최저임금을 작년에 비해서 45% 인상해서 하루에 554만 리알을 준다 이렇게 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45% 일일 최저임금,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라고 표현하죠. 하루 일당 최저임금을 그렇게 45% 1년 전에 비해서 올려줬다라는 건 야, 그러면 뭐 괜찮은데 이란 잘 나가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번들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만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숫자가 많다고 그게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 돈 가치가 지금 아닙니다. 이란이. 그래서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인상을 해서 하루 일당 최저가 554만 리알이라고 했죠. 이제 리알이라는 게 이제 이란 화폐 단위입니다. 뭐 한국의 원, 뭐 중국의 위안,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미국의 달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란의 리알이라고 하는데 554만 리알. 그러니까 이걸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요.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이게 최저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요 이상은 줘야 돼. 그 얘기죠. 1억 6천만 리알이 최저 월급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그럼 뭐 억소리 나는 돈이잖아요. 1억 6천만 리알. 억소리 나는 액수인데 이게 그러면 달러로 치면 얼마냐? 달러로 계산해 보면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US 달러로 98불밖에 안 됩니다. 98불. 그러니까 한 달에 98달러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월급이 98불이요. 1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 현지 물가가 뭐 예를 들어 짜장면 한 그릇에 1불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데 뭐 1불 50이면 충분해 뭐 이런 정도의 그 아주 저 물가라면 뭐 그나마 그걸 뭐 그래도 힘들죠. 한 달에 98불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뭐 그렇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란의 물가는 엄청 높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71%로 사실상 물가 폭등 수준입니다. 요건 정부 발표고요. 민간 단체 발표에서는 100% 인상이 넘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가가 폭등하니까 최저임금을 40몇 % 올려준 건데 그래서 뭐 1억 6천만 리알 월급을 만들어준 건데 그래봐야 달러로 98불. 네. 전쟁이 발발하면서 경제 문제가 일부 가려졌습니다만 사실 그 이란 국민들이 겪는 극심한 생활고는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식료품 가격에서도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 이란 현재의 상황. 현재 이란에서 계란 한 판을 사려면 달러로 본다면 한 9달러 정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란 한 판 사는데 9달러? 여러분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계란 한 판 사는데 9달러다? 그러면 아 요새 계란이 왜 이렇게 올랐어? 야 어디 뭐 비싸서 계란 먹겠어? 계란값이 금값이네? 라고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 안 사진 않으실 겁니다. 뭐 조금 부담되고 열받아도 살 정도의 여유는 다 되시죠. 하지만 이걸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98달러 월급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계란 한 판에 9달러. 그리고 쌀 1kg에는 7달러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란에서 98달러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계란 한 10판 정도 그리고 쌀 20kg짜리 이걸 뭐라 그랬잖아요. 뭐 한 가마니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포대 그러니까 20kg짜리 쌀 한 포 요 정도 계란 한 10판하고 쌀 한 포 정도 사면 98불 다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란 그 현재 물가로 계산을 해보면 이 같은 경제난 때문에 이란에서는 지난 1월에 리알화 가치 폭락과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이란 화폐 리알화를 그냥 불을 붙여버렸죠. 이게 종이보다 더 값어치가 없다. 내가 그냥 오늘 밤에 추운데 뗄감이 없으니까 그냥 돈으로 불 붙여서 뗄게. 상징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뭐 그 종이나 나무를 사서 따뜻하게 온기를 피우는 거나 그것보다 오히려 그냥 화폐 태우는 게 더 싸. 뭐 예를 들어 이런 상징적인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그렇게 시위가 막 발생하면서 정권 타도 하고 못 살겠다 바꿔보자.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리짐 체인지를 위해서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니까 일단 이란 국민들은 혹시 모르니까 다칠지 모르니까 막 숨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움츠러들죠. 전쟁 나고 미국이 막 폭격하는데 아무리 민간인 폭격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거리를 함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발생하고 미국의 폭격도 있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위가 흐지부지 없어진 겁니다. 지금 상황은. 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란의 경제난을 바라보면서 시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치 경제난이 해결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전쟁 때문에 그게 가려진 거지 그 경제난은 오히려 더 극심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심해진 이란의 경제난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전쟁에 대한 좀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요걸 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이거를 근거로 요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은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마음대로 판단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재료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재료만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예측, 부정적인 예측 다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 그 예측은 임계점에, 즉 한계점에 다다른 그 이란의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이란의 체제 존립이 결국 위태로워질 것이고, 그 때문에 이란의 수뇌부는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제 긍정적인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하는 바로 그 이론입니다. 이란은 뭐 다 괴멸됐고 이란의 경제난 때문에 이제 못 버틸 거고 얼마 못 버틸 거고 결국은 그들이 다 교체될 거고 지도부 뭐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론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하지만 또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부정적이라는 건 뭐냐? 오히려 이란의 그런 상황 때문에 전쟁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똑같은 재료를 갖고 그 판단이나 예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이처럼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 전쟁 때문에 피해도 막심하지만 갑자기 그 걔네들이 지금 돈 버는 게 뭐예요? 호르무즈 해저 통행료 받겠다고 막 나선 거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이게 얘네들이 전쟁 발생하기 그 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전쟁 발생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그런 아이디어인지 좀 만약에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라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하튼 그 부정적인 장기화와 관련된 예측의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란 그 지도부가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봐. 이런 상황, 이런 전쟁 상황이 막 폭격을 주고받고 그렇지 않은 상황만 계속되고 그 종전 상황을 선언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만 잘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면서 통행료를 받고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을 계속 유지해서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게 된다면 이거 괜찮겠는데 계산해봐. 1년에 막 수십억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 버는 게 뭐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그건 나중 얘기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호르무즈 통행료 받는 맛에 지금 같은 상황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상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잘 살펴야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란의 이 같은 그 심각한 경제난, 국민들의 고통과 그런 실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판단하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르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근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원래의 오리지널은 이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입니다. 백전불패. 뭐 똑같은 얘기니까요. 여하튼. 자, 그래서 이란을 이기려면 그 이란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확실한 그 핀셋 정책을 좀 만들어내야 이 상황을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GP 상대를 알 수 있는 그 재료 하나만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현재 이란의 그 고통스러운 일반 그 무고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좀 잠시 여러분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요 재료를 받아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요 내용 때문에 전쟁이 빨리 끝나는데 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이쪽이신지 저쪽이신지 혹시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트럼프와 정유업계 CEO들 간의 비밀 회동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시장 그 충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엊그제 그 정유업계 CEO들과 비공개 회동을 백악관에서 가졌습니다. 이 AFP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런 회동이 있다라는 자체가 비밀은 아니고 이런 회의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뭐 알려진 스케줄인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대화가 오가고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고 결론은 뭔지 그 내용은 일단 비밀이라고는 그러네요. 공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재무부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그리고 일부 대통령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정유업계의 CEO들과 만나서 에너지 현안 문제를 긴급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요 에너지 기업의 CEO들이 다 참석했고요. 또 미국 내 그 에너지 생산과 원유 선물 시장 동향,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세 등이 지금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세는 왜? 거기서 이제 원유 갖고 와야 되니까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해상 봉쇄가 수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그 장기적인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장기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현재 에너지 시장은 그 미국 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가스 넣을 때마다 느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전쟁 이후 미국 내 평균 가솔린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이건 뭐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만은 제가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 이쪽은 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그 유류세, 그 가솔린 기름에 들어가는 그 세금 포션이 높아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라도 뭘 낮춰줄 수 있는 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쿠션이 없어요. 정부가 조정을 해가지고 좀 낮춰주고 또는 정유사에서 이렇게 원유 수급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기름값을 좀 낮춰줄 수 있을 때 그 쿠션이 좀 적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 그 기본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세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비싸고 뭐 텍사스나 이런 데는 좀 싸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올랐냐 뭐 비싼데 싼데 다 통틀어서 평균을 내면 작년에 비해서 무려 40% 올랐습니다. 뭐 이게 10년 만에 40%라면 모를까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40%의 인상이라면 사실상 폭등 수준이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유업계 CEO들과의 그 이번 그 비공개 회동에 트럼프 가족 일부 몇 명이 참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 가족들은 왜 거기 참석을 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바더됩니다. 왜? 트럼프 행정부의 뭐 무슨 회의다 이런 거는 정부 공식 업무잖아요. 근데 대통령 가족이 왜 참석했나라는 부분이죠. 정부 공식 업무에 대통령 가족이 뭐 이렇게 참석해도 되는 건가라는 강한 의구심도 좀 있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가족이면 아무리 대통령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 게 과연 뭐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도 합니다. 자, 지난 2월 28일 시작된 그 이란과의 전쟁, 이 전쟁에 얼마나 지금 돈이 들어갔을까? 이게 중간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사용한 금액이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은 어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50억 달러 그러니까 250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 뒤에 붙은 억 달러 요게 이제 조금 가려질 수 있는데 250 생각보다 많이 안 썼네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요걸 두 달 만에 쓰고도 그 거의 2배 가까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허스트 감사관은 대부분은 탄약 비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미사일,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뭐 이런 거예요.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비싼 건 한 기에 뭐 2천만 불, 3천만 불 합니다. 이걸 막 계속 때려대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유지, 장비 보수, 뭐 장비 교체 등등등 그리고 뭐 그 군인들의 뭐 추가 수당, 위험 수당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250억 달러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에 전쟁 비용의 그 중간 잠정 추산치라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얼마 들어갔는지 전혀 얘기 안 하다가. 그 어제 청문회는 국방 예산 심의를 위한 것이었는데요. 허스트 감사관 외에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번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켜 놓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 의원들 앞에 나서서 질문에 답변하는 책임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된 소식 한 가지만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뭐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뭐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부인이 최근에 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기억하시죠? 그 만찬 행사에 참석을 같이 했는데 부부 동반으로 그때 그 부인이 입고 온 의상을 두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부인 제니퍼 로세라는 사람은요 기자협회 그 만찬장에 분홍색의 아주 멋들어진
뭐 화려하기도 하고 몸에 좀 착 달라붙는 멋들어진 그런 그 분홍색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상은 중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의 나름대로 고가 브랜드도 아니에요. 중국의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은 뭐 그냥 대중성 있게 막 많이 만들어내서 비교적 싸게 판다는 걸 보통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의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쉬인이라는 제품, 뭐 몇십 불짜리 드레스 팔고 막 그러는 브랜드예요. 이 제품은 현재 쉬인 온라인몰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요. 42달러에 살 수 있는 드레스입니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서는 뭐 그보다 더 싸게 뭐 20몇 불에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남겨요. 그 장관 부인이 그렇게 근명검소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좀 색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평소에 중국에 그렇게 적대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온 헤그세스 장관의 배우자가 중국 제품을 입고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라는 그런 사실과 관련해서 말이 많은 거죠. 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아내가 중국산 드레스를 입고 백악관 만찬장에 참석했네? 농담이 아냐? 딱 이렇게 짧은 한 문장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 문장이 지금 순식간에 800만 회 이상 막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1000만 회 정도 공유됐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온라인 패션 매거진의 그 SNS에서는요. 헤그세스 장관의 부인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그 공화당의 이데올로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중국 싸구려 제품을 입었다. 뭐 싸구려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제품을 입었다라고 어찌 보면 좀 꼬집는 그런 글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옹호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잘했다고 값비싼 명품을 입은 것도 아니고 중저가의 대중적인 브랜드를 택한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옹호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이유는 뭐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국을 타도하지 못해서 막 그러고 중국 거 수입 못하게 막 관세 막 2배를 때려 100% 관세 때려 막 그렇게 해놓고 정작 행정부 고위 지도자의 부인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네. 꼭 저 드레스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럴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타도 중국을 외치고 또는 뭐 미국 보호주의 등등을 외치면서 가격이 싼 중국 제품을 자기한테 이제 싸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게 적반하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그게 무슨 뭐 적반하장까지냐, 실용적이고 얼마나 검소하고 좋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시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이게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 뭐 이런 걸로 보이시는지요? 아니면 그걸 떠나서 그래도 뭐 검소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비춰지시는지요? 여러분은 보통 순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인데 순한 분들이 많아서 약간 두 번째 많으실 것 같은데 여하튼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입니다. 이 트럼프와 시사 풍자맨들의 전쟁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트럼프의 저격수라고 불리던 유명 토크쇼의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다음 달 프로그램 폐지됩니다. 이건 뭐 몇 달 전에 이미 공개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프로그램 폐지를 앞두고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또다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콜베어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공화당원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풍자맨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가 완전한 나르시스트라는 점이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완전한 나르시스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애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 뭐 누구든지 솔직히 뭐 어느 정도는 다 자기애가 있죠. 뭐 솔직히 자기애가 없으면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의 희망이 되고 또 삶을 그 여유 있게 또 그 좀 재밌게 그 건전하게 건강하게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적정선의 자기애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든지 그렇지만 지나칠 때 이제 문제인데 그 지나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르시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나르시스트가 그게 문제다. 공화당원이 문제다. 아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콜베어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 세상이 불타더라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풍자를 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거리가 많은 것뿐이지 그가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아니다.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자기 해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당파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 만일 본인이 당파적이었다면 민주당은 절대 풍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근데 이렇게 당신이 풍자하고 유머로 던지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공화당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꼬고 그런 게 아무래도 훨씬 더 많던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그 콜베어가 하는 답변은 그랬습니다. 사실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에 좀 우리가 풍자할 소재가 좀 많다라는 그런 차이점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뭐 100% 믿는다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과 시사 풍자하는 사람들과의 지금 이 전쟁이 벌어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콜베어가 진행하고 이제 다음 달에 폐지될 프로그램 CBS의 간판 심야 프로그램이죠. 저는 요즘에는 뭐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일반 공중파 TV 이렇게 볼 때는 저녁에 그때가 11시인가? 그때 이제 그 심야 토크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는 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CBS의 The Late Show with 데이빗 레너맨이었습니다. 데이빗 레너맨이라는 사람이 진행했습니다. The Late Show with 데이빗 레너맨. 근데 이제 데이빗 레너맨한테 이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이제 넘겨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바뀌었죠. The Late Show with 스티븐 콜베어로 바뀌었습니다. 2015년에 이제 받아서 이제 10년 넘게 이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심한 농담하다가 이제 CBS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죠. CBS는 지금 다른 그 엔터테인먼트 업체 좀 인수합병하려고 하는데 뭐든지 미국에서 이제 대기업들의 인수합병이면 그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정부가 검토해 본 다음에 오케이 그걸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대기업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인수를 합병을 해버리면 하나가 되잖아요. 거대 공룡.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거. 네, 독점. 독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꼭 승인을 해줘야 인수합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CBS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스티븐 콜베어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로 폐지하기로 몇 달 전에 그렇게 발표를 했죠. 뭐 그러면서 CBS 측은 뭐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걸 믿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CBS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인수합병 문제 등 이 사업적인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결과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멜라니아 여사에게 예비 미망인 분위기가 있네. 뭐라면서 농담을 한 ABC의 그 지미 킴멀과 관련해서 연방정부는 ABC 방송국의 방송 라이센스 재심사를 받아라 하면서 통보하면서 압박을 했다는 얘기 제가 엊그저께 해드렸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풍자맨들 그리고 그 풍자하는 시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ABC라든지 뭐 CBS라든지 이런 방송국 그런 방송국들과 일종의 뭐 전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세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영화에서만 보던 에어 택시가 현실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전기 헬기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좀 어려워요. 전기 헬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기차. 네, 전기차 같이 생각하면 되네요. 차는 차인데 그 배터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헬리콥터는 헬리콥터인데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헬기. 예,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이 전기 헬기를 만든 그 후에 지금 공식적인 상용화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수직 이륙, 수직 착륙.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뉴욕에서 열흘간의 그 시범 운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번 주 뉴욕에서 그 회사의 저소음 그리고 무배출, 뭐 배터리로 가니까 소음도 당연히 적고 뭘 배출하는 연기 같은 게 당연히 없겠죠. 그 헬기를 이용해서 JFK 공항과 그 맨하튼 다운타운 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에어 택시입니다. JFK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헬기 타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시범 운항 기간 동안에는 뭐 일반 승객 없이 그 회사 관계자들, 조종사들, 기술자들만 타서 이제 운항을 하고 있지만 이번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시작부터 이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사고 얘기가 없습니다. 순조롭게 이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말이 지나면 그 성공 여부가 발표 나올 것 같은데요. JFK 공항에서 허드슨 야드 인근의 그 웨스트 30번지 그 블레이드 라운지라는 곳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라우트 그 노선이 몇 개가 있죠. JFK 공항에서 웨스트 30번가 인근 그 블레이드 라운지, 그리고 또 JFK 공항에서 이스트 34번가 라운지. 그러니까 라운지라는 건 자기들이 일종의 택시 정류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라운지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정류소입니다. 정류장. 네. 또 이스트 34번가, 그리고 웨스트 30번가, 그리고 다운타운 헬리포트 등을 오가는 전제로서는 이제 3개의 노선을 만들어서 지금 운항하고 있는데 성공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시범 운항 행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지에서 완전 상용 운행을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우버 요금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우버보다,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보다 5배 되지 빠르게는 10배 정도 빠른 시간 내에 이동시켜주며 지상의 차량보다도 더 높은 안전성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지금 순탄하게 시범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딱 2가지가 걱정되죠. 여러분 보고 이제 그거 타고 어딜 좀 가시라 그러면 첫 번째, 안전할까? 뭐 그런 문제. 좀 아무래도 공중을 떠서 가니까 그 안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2번째, 되게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가격도 우버보다 조금만 비싸게 그 정도. 그리고 안전성은 완전히 뭐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뭐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LA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특히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는 뭐 최악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뉴욕, LA 뭐 이런 데가 그 트래픽 심하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뭐 매일 출퇴근을 안 합니다만은 한동안 매일 출퇴근하던 그때는 집에서 LA 코리아타운까지 한 28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었는데 28마일 정도면 뭐 가까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보통 트래픽 없으면은 저희 집에서는 이제 프리웨이까지 그게 좀 멀어요. 프리웨이까지 그 산꼭대기에서 한 15분 정도 내려가서 프리웨이를 타는데 요 15분은 어떻게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프리웨이를 타서는 트래픽이 없으면 뭐 어나도 15분, 20분이면 내려요. 그래서 토탈 회사까지 집에서부터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뭐 그것도 길긴 합니다만 4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 트래픽 있을 때 가면은 1시간 반은 뭐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이렇게 심한 트래픽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1시간, 2시간씩 도로 체증에 고통받는 상황일 때 이 헬기를 딱 타고 가면은 10분, 15분이면 간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우면 5분이면 끝나고. 네. 그래서 전기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5분, 10분 만에 가버린다면 정말 꿈 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꿈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뭐 우버 타고 가는 것과 가격은 많이 비싸지 않게. 그렇다면 정말 대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조비 에이비에이션 측은 기존 헬기 대비 자사의 비행기가 100배 조용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배는 이제 아마 형용사일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기름 넣어가지고 두두두두두 하고 막 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헬기의 경우에는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공중에 헬기 다니면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 불쾌감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기 헬기는 올라갈 때 그죠? 휙 하는 소리. 여러분들 드론 보셨어요? 드론 보면 그냥 휙 소리 내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휙 하는 형태의 소리로 주변 소음에 뭐 섞여서 거의 뭐 소음이 안 나는 것 같이 들리는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좀 안정감도 찾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조종사를 포함해서 총 5명이 탑승을 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얼마냐? 최고 시속 200마일. 엄청 빨리 가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5, 60마일 떨어진데도 진짜로 전속력으로 가면 그야말로 뭐 15분, 20분이면 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충전을 하면 약 100마일 정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0마일 이내다 그러면 갔다
왔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충전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용화할 수 있게 많이 기술이 발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에어 택시라는 걸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뭐 당장 여러분이 계신 곳에 실용화 된다라기보다도 또 여러분이 당장 뭐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보다도 아, 세상이 지금 벌써 이렇게 영화 속의 현실로 가고 있구나. 뭐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요 짧게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준은 그 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그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을 하고 감안해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 이 전쟁, 이 전쟁 때문에 금리 동결할 수밖에 없다라 그런 얘기죠. 반대로 그러면 인하를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금리를 낮추지 않고 동결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겁니다. 금리를 낮출 때는 언제 낮춰요? 뭐 그 경기가 뭐 물가가 좀 뭐 올라가고 이럴 때 낮추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낮췄느냐? 그냥 동결하고 놔뒀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네, 이 물가 올라가는 게 계속 그럴 거냐? 아니면은 전쟁 끝나면 멈출 거냐? 아니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갈 거냐?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동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그럼 얼마냐? 미국의 기준금리를 말할 때 몇 퍼센트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최저 얼마, 최고 얼마 이렇게 말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그 official 기준금리, 정부에서 발표한 official 기준금리는 3.5, 최저 3.5, 최고 3.7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뭐 3.75는 그렇다 치고 뭐 일단 최저를 봤을 때 기준금리가 3.5%라는데 이 은행에 나한테 내가 넣어둔 돈 그 은행에서 뭐 나한테 주는 이자는 뭐 이것보다 턱없이 뭐 1%도 제대로 줄까 말까 뭐 거의 없다시피 없는데 왜 3.5%인데 은행은 그렇게 안 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내가 모기지론을 하려고 했는데 기준금리가 3.5%라는데 내가 모기지론 할 때 이자를 왜 6%, 6.5% 그렇게 요구하지?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미국의 이 경제 시스템 그리고 이제 금융 시스템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설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2, 3분 이렇게 들으시면 그렇구나 쉽게 이해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제 뉴스가 아주 재밌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거는 좀 제가 기회를 다시 만들어서 그 설명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